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서 한 2년 갖고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집착이 되는데 남들은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손이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권하는 방법은 1%만 팔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원어치의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1%인 50만 원어치 주식만 팔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묘하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중국 전기차가 됐던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가 됐던 사실은 싼 가격에 그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사셔야 돼요. 잘 봤어요? 저는 좀 복잡한 내용이 소재로 다뤄진 스토리라서 이거 어떻게 잘 전달이 될까 이런 거를 영화로 만들 생각을 과감하게 했구나 하는 약간의 우려감을 보고 봤는데 생각보다 잘 전달을 한 듯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좀 추천을 할 만한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다들 이해는 다 되셨죠? 네, 제가 이해가 됐으니 뭐 사실 그 넷플릭스에 제목이 뭐였죠? 게임스탑 사가라는 그 프로그램이 벌써 한 2년 전에 나와서 그 넷플릭스의 게임스탑 사가를 보신 분들은 조금 그 게임스탑 사가하고는 조금 그 스토리의 어떤 방향이 조금 틀릴 수도 있구나, 같은 내용인데 시각이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게임스탑 사가가 훨씬 더 길게 조금 더 사실적인 다큐멘터리라면 이 영화는 조금 더 극적인 그런 소재와 스토리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게임스탑 사가를 안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의 게임스탑 사가를 한번 보셔서 이 영화와 같은 내용인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방향이 좀 다른가요? 뭐 흡사한데요. 흡사한데 이제 여기는 보니까 그 길리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묘사한 것 같고, 게임스탑 사가는 그때 분위기에서의 어떤 그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이 공매도세로까지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갈등 이런 거에 더 천착하는데 길이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게임스탑 사가에서는 조금 더 일찍 파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됐던 것 같고, 아까 언론사에서 집 앞에 장사진을 친 것도 게임스탑 사가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CNBC인가 뉴욕타임스인가 어떤 기자가 굉장히 그 잠입 취재를 해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영화고 그건 다큐멘터리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본 것,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대체로 뭐 그 아까 간호사 정도를 제외하면 다 해피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게임스탑 사가에서는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에 폭등기에 샀던 사람들의 허망한 그런 스토리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뭐 나름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주식이 공매도에 의해서 많이 주가가 내려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서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쪽에서는 뭐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제 매수세가 강해지면 숏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즉 공매도 포지션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재밌는 건 처음 스토리는 그렇게 시작됐더라도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 이제 그때 새로 사는 사람들과
그때 새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또 얽히기 시작해서 이제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람들의 포지션도 각각 다 달라지고 입장도 달라지는 그런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영화를 뭐 간단하게 굳이 설명해 드릴 것까지는 없는 이제 그런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멜빈 캐피탈이라고 하는 공매도를 많이 했던 그런 헤지 펀드가 나오고 또 이제 거기에 투자도 하고 돈을 빌려주는 시타델이라고 하는 금융회사도 또 나오죠. 그런데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금융회사가 결국 또 나중에 이 게임스탑 주식 거래하도록 하던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수단으로 쓰던 그런 그 주식 거래 시스템에 실제로는 바이 버튼, 셀 버튼 이것도 조작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그 중개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됐고 이 사건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공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꽤 노출된 정보였다는 거고 140%인가요? 140%가 공매도가 되었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 주식 숫자보다 어떻게 공매도가 더 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꼭 그렇게 무차익 공매도가 많이 돼서 실제 주식보다 더 많이 공매도가 이론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식이 예를 들면 한 주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한 주를 예를 들면 A가 샀어요. 그럼 A가 산 주식을 A는 계속 들고 있을 거니까 이 주식을 B한테 빌려주어서 B가 공매도를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B가 공매도를 하면 그 주식을 산 C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C는 또 다시 나는 걸 계속 들고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면 그 C한테 접근해서 D가 또 이 주식 나한테 빌려줄래? 나 공매도 하게? 라고 해서 공매도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식을 산 E가 있겠죠? 그러면 그 E한테 가서 F가 나 이 주식 빌려줄래? 공매도 할래? 하면 공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주식 한 주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의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야, 이 회사는 상장된 주식이 한 주인데 어떻게 공매도가 15주가 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미국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불법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계 몇몇 이렇게 그 불법 공매도로 걸려가지고 굉장히 큰 과징금인가요? 벌금을 물게 되는 이제 가장 큰 불법적인 공매도가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한국에서 불법이고 미국에서는 네이키드 쇼세일이라고 합법이죠.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미국은 그게 증권 거래에 있어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뭐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그 계좌간 빌리는 행위가 없더라도 무차익으로 그 공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용어를 보니까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다뤘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고, 이 게임스탑 주식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스탑이 좋은 주식이라서 오른 건 아니죠. 게임스탑은 여기 계신 분들도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 비즈니스는 게임 비즈니스 조금 해봤어요. 그게 이제 그 아까 게임스탑 매장이 나오죠. 근데 그 매장에 손님이 있나요, 여러분? 게임스탑은 미국 전역에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게임스탑이 거래처기도 해서 가끔 가보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한국은 이제 온라인 게임 위주고 미국은 이제 콘솔 위주의 게임 시장인데,
그 타이틀이라고 하죠. 타이틀. 그 게임 타이틀이 나오면 그게 대충 제가 사고 팔 때 새 타이틀의 가격이 한 $60 정도 해요. 그 $60를 이제 팔면은 그 마진이 매우 박해요. 저는 이제 그 홀세일러한테 사서 저희 매장에서 그 게임 타이틀을 팔아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마진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인기 있는 타이틀을 58불에 사서 60불에 팔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안 돼요. 근데 마진이 어때요? 저 매니저가 그 종업원한테 계속 중고를 팔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그걸 주로 사니까 금방 실증을 내고 스크래치 막 해가지고 갖고 오면 그걸 싹 깎아가지고 예를 들면 20불에 사서 40불에 파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뭐 기계를 좀 팔고 뭐 콘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뭐 엑스박스 같은 거 팔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사실은 저 비즈니스 모델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매니지먼트도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에 보면 게임스탑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언급이 없죠. 아까 당기순 손실이 뭐 2천만 달러인가 6천만 달러인가 뭐 나는 그거 외에는 그 주가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게임스탑의 그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비즈니스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건 거의 없고. 그래서 저 주식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유일하게 주식을 상승시킨 건 이른바 얘기하는 이건 뭐 같이 중립적인 얘기인데 수급이죠. 수급.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으면 빠지고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으면 이제 올라가는데 그 수급을 불러일으킨 게 이른바 공매도 세력의 숏스퀴즈입니다. 숏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놓고 공매도는 뭐 주가가 빠지면 이익이 나는 거니까 이게 거꾸로 가게 되면 이 공매도 세력의 손실은요 무한대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을 내가 100만 불어치 사면 저의 손실폭은 100만 불로 딱 제약되죠. 하방이 100만 불로 막히는데 공매도를 치잖아요. 공매도에 숏스퀴즈를 당하기 시작하면 이게 1불짜리가 만약에 10,000불이 됐다. 그러지는 잘 없지만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은 1불에 이러고 숏을 쳐놓은 걸 10,000불에 잡아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 기간 내에. 그런데 이게 10,000불이 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100만 불도 낼 수 있으니까 그걸 숏 커버를 안 하면 숏스퀴즈를 당한 상태에서 이 손실이 무한대로. 그래서 아까 저 멜빈 캐피탈에 와이프가 물어보잖아요. 어제 얼마 설레봤냐 했더니 10억 불 1조씩 설레봤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멜빈 캐피탈이라는 꽤 유명한 그 헤지펀드 공매도를 주로 하는 헤지펀드가 파산을 했고 저기 보이면 포인트 72라는 게 나오죠. 그게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보면 빌리언스라는 그 미국 미니시리즈 아시죠? 그 주인공이 만든 회사예요. 원래 이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다 불법적인 거래를 해가지고 면허 취소가 됐다가 다시 만든 게 포인트 72예요. 그게 이름이 누구더라? 스티브 코엔 그 뉴욕 매츠 그 모자 쓰고 나왔던 그게 스티브 코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큰 부자고 시다대는 뭐 여러분 아시는 거죠. 증권사도 갖고 있고 헤지펀드도 갖고 있는데 그게 로빈 후드하고 관계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로빈 후드가 증권회사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거래를 해서 증권회사에다가 그 거래를 옮겨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게 되는데 시다델 같은 데들은 그 정보, 이 거래를 일으켜서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래 정보, 그 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네 어떤 트레이딩에 이용하기 위해서 로빈후드에게 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사고 그걸로 돈을 지불하는 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로빈후드와 시다델의 거래가 윤리적으로 맞는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윤리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그 스토리가 되죠. 그 거래 정보를 사고 판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 가격이 1달러에서 1.1달러, 뭐 0.99달러, 다시 1달러 이렇게 막 그렇게 거래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래가 되다 보면
파는 사람은 1달러에 판다고 주문을 냈는데 그 주문이 그 주문창에 올라가기 전에 누군가는 1.1달러에 사겠다는 주문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중간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문들이 두 개 올라오네? 1달러에 판다? 1.1달러에 산다. 그럼 내가 1달러에 판다는 저 주문을 받아서 내가 1달러에 사서 이미 올라와 있는 1.1달러에 사겠다는 그 주문에다 팔면 중간에 나는 그냥 안전하게 0.1달러를 먹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여기 삽니다. 세탁기 삽니다. 5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정보를 모르는 누군가는 똑같은 세탁기 팝니다. 4만원에 나와 있으면 4만원에 사세요. 5만원에 팔면 되겠네? 이런 걸 할 수 있듯이 똑같은 그런 거래를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이거를 이제 그 컴퓨터로 치열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차익을 먹기 위해서 그 정보를 주세요 하는 그런 거래였다고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죠. 예.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들이 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 게임스탑 사과를 볼 때나 이 영화 다운버니를 볼 때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그 일종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운동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융위기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 뭐 도산도 하고 직업을 잃고 가난해졌는데 그 일을 일으킨 월스트리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뉴스에는 이제 뭐 박스 들고 다 나가서 실직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시 대부분 다 복귀하고 또 굉장히 큰 그 샐러리와 보너스를 받는 또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은 계속 성장하고 큰 돈을 벌었고 이런 이제 환경들이 이제 벌어졌고 또 사실 월스트리트로 꼭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양극화나 편제를 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을 갖춘 사람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됐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궁핍해지는 이제 그런 양극화의 과정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증권시장 내부에서도 보면 뭐 정보가 곧 돈이니까 그죠?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일종의 그 메커니즘 안에서 유리한 환경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수익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우리가 영화에서 나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 정보의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약자, 연위가 되는 그런 구조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저런 게 일종의 밈 주식을 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저런 이벤트도 발생을 했던 걸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저런 그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더불어서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가 그 굉장히 급속도로 정보를 그게 뭐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전달을 하고 그게 일종의 세력화되면서 그게 큰 그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이 대체로 저런 류의 거래나 어떤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저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금융시장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의 편제나 이 자본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이 완화되지 않으면 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질문들 중에 이
사건이 영화화까지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답을 같이 드리고 있는 거기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자본주의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참 어떤 그런 냉정한 자본주의를 그렇게 할까 싶을 만큼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신봉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봉에는 거기에 깔려 있는 전제가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큰 그 특징과 명제가 경쟁은 아름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면 그 경쟁의 결과로 모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전제에는 그 경쟁이 매우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말 안 해도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게 독점과 담합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양면이 모두 있는 것인데 그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위기 때 금융회사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돈이 투입돼서 살려내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이 공정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시민들이 당연히 갖게 됐을 거고 그 상황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원칙을 항상 주장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자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오면서 왜 월스트리트의 이 친구들은 그럼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세금으로 그 책임을 우리가 떠안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Too big to fail. 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는 살려줘야 한다면 그럼 우리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살려줬어야지. 그때는 경쟁이고 책임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 논리가 이제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과거에는 없었지만 더 자주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상황이라는 게 개인들이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일시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2020년, 2021년 우리나라에도 막 집값이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오를지 모를 만큼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정부 관계자와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부동산 정책만 20년을 해온 사람이다. 사무관부터. 그런데 예전에는 A 방법, B 방법, C 방법을 쓰면 그냥 당연히 다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상하다. 먹히지 않는다 시장에서. 그 이유가 뭘까 당연히 생각해봤는데 이게 예전에는 정부가 A라는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뭐 이렇게 해설하고 그래서 정책 내놓기 하루 전날 주요 언론사 기자들 데스크들 불러다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그게 그런 논조로 파급이 되고 그게 이제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이건 똑같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유튜브 저런 유튜브 이런 블로그 뭐 저런 페이스북 뭐 저런 인스타 등등해서 다 각자 이른바 나름 꽤 분석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이 정책의 허점은 이거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게 금방 터져서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과거부터 흘러왔던 상황이 뭔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인프라가 달라진 이제 21세기 이후부터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게 이번에 우리가 영화로 본 이 사건의 어찌 보면 원인이자 실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들이 그냥 정신없이 끌어올린 밈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게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 전략에 대해서 개미들이 단결해서 전쟁을 벌였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의거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테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의 본령이 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는 사실 투자로 사회를 바꾸려고 이렇게 제가 감히 질문 하나 드리면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로 사회를 바꾸겠다라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주식 투자는 사실 수익을 내서 우리의 부를 만들고 우리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이 수단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유익한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죠.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프로가 저한테 돈 좀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뭐 한 5억을 빌려줬다고 치죠. 이게 우리 사회에 뭐 이렇게 숨기는 건 없잖아요. 진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제가 빌릴 일은 있는데 네.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 이자를 어느 정도 수치해서 제가 뭐 은행보다 좋은 수익을 불안했지만 거둔다 그런 정도 취지죠. 근데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는 사실 우리 기업의 자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 은행이나 시장에서 다른 형태로 회사채를 포함해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은 부채를 조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는 만기가 있죠. 부채는 무한대의 부채는 없죠. 뭐 우리 영부채를 얘기를 합니다만 영부채도 5년 만에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은 만기가 없거든요. 만기가 없는 자본은 상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업시키는 데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거나 1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이건 사실 장기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돈이죠. 상환해야 되고 또 이자를 그만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본과 부채라는 건 저희들도 경영을 좀 해보면 경영자에게 굉장히 다른 감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투자가 이른바 재테크로 그냥 이 재테크라는 건 사실 가치 중립적인 얘기지만 좀 폄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재테크가 사실 기업의 자본으로 전입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더 성장하고 그게 국부가 되고 그게 사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이러면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화려한 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투자는 사실 그런 취지에 잘 이렇게 스며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투자 수익을 높이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이런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투자로 사회를 개혁하고 바꾼다는 게 본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나름인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런 어떻게 보면 건강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건강한 이기심들이 모여서 만드는 투자 시장에서 그게 계속해서 한편이 될 수 있을까? 아까 길도 결국은 매도 주문을 내잖아요. 자기가 보유한다고 했다가 매도 주문을 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또 바꿔야 될 제도나 바꿔야 될 관행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주식시장은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파는 투기꾼들이 득식을 거리는 시장인 게 사실이고 이번 사건에서도 대부분은 99.9%는 다 그런 대체로는 투기적인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투기꾼들 때문에 매일매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매일매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 주식을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삼성전자 주식을 3년에 한 번씩이나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어디 불안해서 사겠어요? 그런데 오늘 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내일 팔아도 되니까 쉽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특징 때문에 괜찮은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저희 주식을 좀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오냐오냐 들어와서 팔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고용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서
이 투기꾼들과 어떤 기업가들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본의 아닌 협업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일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집을 10채씩, 20채씩 사고 뭐 이번 달에 샀다가 다음 달에 파는 그런 투기꾼들이 좀 있어줘야 그래야 이제 집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돈 벌기 위해서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 집에 우리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그 투기꾼들 방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시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어찌 보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하기는 하죠. 제 의견이 아니라. 글쎄요. 기승전결 부동산이야 어쨌든. 모든 비유가 다 부동산이지. 똑같은, 그래서 투기꾼들 때려잡자라고 하는 것이 절반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려잡기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이 너무 또 혼탁해지니까. 그러나 투기임으로 때려잡자는 그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생각. 삼프로 TV를 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저희가 올려드린 그 영상 중에 그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원기 대표라고 PCA 자산 대표를 하셨고 메리린치 리서치를 하신 분인데 리타이어하신 지 한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그 방송 내용을 다 여러분이 공감하실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한 방송 중에 제가 철저히 공감하는 거는 주식 투자는 철저히 외로운 단독자의 뭐라고 표현하셨죠? 단독자가 하는 게임이나 뭐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좀 공감이 갑니다. 그 주식은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야, 그 주식 괜찮지 않냐 이렇게 뭐 저는 주식을 좋아하고 여기는 주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좋아합니다. 그 자체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살 때는 공감하죠. 살 때는 공감하는데 주식이 5% 10%만 아래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도 생각이 달라지고 제가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아주 옛날 얘기야.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저희 고등학교 동창생 중에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주식을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실제로 좀 돈을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옮기고 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창생들이 모여서 야 우리도 좀 가르쳐달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날 산 주식을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따라 샀나 봐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서로 고백을 했거든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날 똑같은 주식을 거의 비슷한 가격에 샀는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고 어떤 친구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고 근데 그 주식은 1년 전에 비해서 그 비교를 할 때 제 기억이 맞다 한 30-40%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소개한 사람은 아직도 갖고 있어서 30-40% 평가이익이 났는가 하면 그걸 따라 샀던 어떤 친구는 사자마자 빠지니까 에이 내가 절반을 믿은 게 내가 잘못이지 그러고 팔아가지고 손실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손실난 거를 물을 타가지고 더 많이 먹은 친구도 있고 뭐 그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세를 이뤄서 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생각이 그리고 이런 말씀도 꼭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보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저 고민이 저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의 내재 가치를 연구하면서 매도 시점을 고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그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은 사실 저 정도 가격으로 오르면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사실은 수급에 의해서만 오른 거니까. 그런데 저 주식의
매도를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주식을 사랑하죠. 그리고 의지하죠. 그래서 저도 어떤 경우에 야 이거 주식 논리적으로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올랐던 내렸던 그런데 너무 오래 갖고 있거나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꼭 애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별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그 권하거나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서 한 2년 갖고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집착이 되는데 남들은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손이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권하는 방법은 1%만 팔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원어치의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1%인 50만 원어치 주식만 팔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묘하게 생각이 바뀝니다. 1%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저는 스틸 4,95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한 주도 안 팔았을 때와 1%의 주식을 팔았을 때 나의 마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5%를 팔게 되고 좀 공감하시나 봐요. 10% 팔게 되고 그러면 주식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퍼펙트한 나의 애인이 왠지 결점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주식을 한 30여 년 해봅니다만은 주식은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가족 관계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고 주식을 새를 이루고 부를 이루어서 하는 그 주식의 그 마지막은 결코 이렇게 다 해피한 경우는 없더라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좀 외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요령인 것 같아요. 꼭 주식뿐만 아니라 내가 사귀고 있는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게 내가 정 때문에 사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별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말고 딱 일주일만 연락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더 보고 싶어서 미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저희만 뭐 이 얘기를 계속 한 것 같은데 저희 선물을 10개 준비해 갖고 왔어요. 3프로TV 다이어리를 저희가 10권을 갖고 왔는데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도 좋고 뭐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렇게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조금 긴 항목으로 보면 굉장히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92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IMF 전에는 물론 인터넷 환경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주식 투자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의 주식 투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몇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정보 모임이라는 거를 그렇게 여의도에 무슨 카페 지하에 있는 카페에서 점심 먹고 뭐 커피 마시면서 나오고 저녁에 술 마시면서 나는 수요 모임, 뭐 목요 모임, 뭐 무슨 모 대학교 파리학고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펀드 매니저 할 때 그런 모임에도 종종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종목들이 이렇게 횡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환경이 벌어지면서 그래도 이렇게 증권회사 HTS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들이 깨지다가 2000년 그 어간, 2020년 그 어간
삼프로 TV를 필두로 한 그 디지털 콘텐츠들이 제도권 펀드 매니저, 특히 저희는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반부터 증권회사, 뭐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혹은 언론사 이런 또 학교에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패널들을 구성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이거는 이런 정도의 리포팅은 국민연금 CIO 정도가 받는 리포팅입니다라고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녹화된 라이브를 하잖아요. 국민연금 CIO도 저도 거래처였기 때문에 1시간 그렇게 안 해요. 그분이 바빠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뭐 2022년, 2020 이럴 때 들어보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저한테 불만을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기관 투자가들이 안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삼프로 TV 나가던데 뭐 삼프로 TV 보면 되지 뭐 나한테 와서 별도로 뭐 할 얘기냐 있냐. 실제로. 그래서 일부 센터장들이 저희 삼프로 TV에 나가는 걸 좀 금지하거나 꺼려한 분들이 있어요. 셀즈가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 정도의 비대칭성은 굉장히 많이 완화됐고요. 일례로 저는 제가 작년인가 뉴욕에 출장을 가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삼프로 TV의 구독자 혹은 우리 그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니네 나라에서 하는 FMC가 아시죠? 연준에서 하는 그 통화결정회의인 FMC가 끝난 다음 날, 끝난 날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는 거, 그리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하는 거를 생으로 중계방송을 하면서 동시 통번역을 한다. 그것도 여러 채널에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펀드 매니저들이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보시는 분들, 예를 들면 신한은행 오번영 부장이 나와서 예를 들면 few, several, 이게 few months, several months 이렇게 하면 그 few months는 2달이고 several months는 3달 이상이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지영현 총재가 발언한 그것도 다 해석을 해줘요. 사실 과잉이에요, 과잉. 제가 볼 때도 그렇게까지 해서 무슨 수익을 더 내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는 그런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해석하는 노력에 상당한 과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저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성적으로 치면 반에서 한 3, 40등 하던 수준이라서, 반에서 3, 40등 하던 친구가 반에서 3, 4등 안에 들려면 과잉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쩌면 지난 4, 5년 동안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금융 지식, 경제 지식 이런 거에 대한 과잉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잉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right 디렉션을 가진 금융 콘텐츠여야 과잉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생겨요. 이렇게 유튜브 저희가 어쩌면 제일 먼저 크게 한 시도긴 한데, 이렇게 보면 썸네일이라든지 이 타이틀이나 이런 게 내용과 별로 차이도 없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은 어떤 후킹하는 그런 썸네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또 특정 종목에 대한 일반적인 매수, 매도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종목 추천이라든지 그걸 전혀 하지 않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컨텐츠가 재미없다고 하시고, 이제 그런 직접적인 매수 매도를 권하고 또 계속 팔로우하는 그런 컨텐츠를 더 좋아하시는 그런 경향성이 2020년도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게 집단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 사람에 비해서 일본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금융주식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디렉션이 좋은 디렉션으로 갔다가 조금 그렇지 않은 디렉션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70, 금융상품, 주식, 기타 등등 해서 나머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약간 독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나라 민족성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비슷한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뿐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뭐 50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집값 비싸거나 사람들이 그냥 텐트 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집이라고 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을 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거나 일부 국가는 정부가 보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집을 다 집주인들이 개인들이 보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개인이 많이 보유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임대주택을 기업이 주로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면 개인들은 그 집 팔고 그 집을 기업이 보유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기업 소유로 넘어가고 개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비중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 면도 있고 미국은 개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꽤 높은데 그건 미국은 개인들의 노후를 전부 다 개인들이 401k라고 하는 개인 계좌로 자기들이 굴리기 때문에 개인 자산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노후를 누가 굴리고 있어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기금으로 따로 떠서 나가는데 그건 개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계산할 때. 그러나 결국은 그게 개인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나겠나 싶지만 그게 600조, 7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GDP로 비교해보면 가계 부채의 규모나 우리가 그 국민연금에 쌓아놓은 우리의 자산의 규모가 뭐 그리 큰 차이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하면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자체의 포트폴리오의 문제는 아닌데 개인들이 투자를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냥 맡기고 개인들은 주식 공부 안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꽤 많지만 우리나라는 좀 독특해서 다른 나라 기관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페어하거나 그래서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 전문가나 타인에 대한 불신, 내가 해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우리나라 이제 여행사 상품 안 따라다니잖아요. 태국 두 번째만 가면 그냥 자유여행 하시죠. 이게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이제 우리 독특한 국민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래서 다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간접 투자를 맡기고 안 하는 때는 잘 안 되지 않을까? 이건 한번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반응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금리가 4% 정도 돼서 그런 그 가능성이 좀 완화되고 있는데 금리가 이거보다 더 빠진다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지면 뮤추얼 펀드나 뭐 이런 데 주는 1%의 수수료가 매우 큰 거죠. 그리고 해보니까 별반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잘 못 되는 케이스는 그 사람들 직장을 자주 옮겨요. 그러니까 내가 속절없이 좀 당했네 이런 자기가 잘못한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훨씬 더 예전보다는 정보를 많이 취득하게 되시는 네, 저쪽에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고요. 10년, 20년 기간 동안에 더 퇴행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빨리 개선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시동이 걸렸고 어찌 보면 대전환의 어떤 인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실제로 작년 올해 초까지
정부에서 또 뭐 이런저런 그 여론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시장 혹은 자본시장에 대한 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가 32년 동안 본 것 중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특별히 집권여당 뭐 정부 쪽에서 먼저 제기를 하는 케이스 처음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실까요? 뭐 상법 개정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피해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뭐 큰 범위에서 상속증여세 문제, 또 금투세 문제, 또 대주주 과세 문제, 공매도의 불법적인 공매도의 근절의 문제, 뭐 이렇게 많은 그 증권시장 투자자들에 해당되는 제도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냥 선언적인 어떤 그런 거에 그치지 않게 하고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좀 희망을 걸어보는 게 절대 다수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600만 증권 투자자를 할 때는 뭐 여기 계신 여성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 600만 중에 상당 부분이 40, 50대 남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1400만 얘기할 때는 여기만 하더라도 성비도 거의 비슷해지고 남녀노소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력 같은 걸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거를 굉장히 건전하게 이렇게 제도화하는데 투자자들도 또 정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숙제인데 일단 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대응이 있다는 것은 저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해서 비교적 짧지 않은 길지 않은 시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은 수시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를 해야 되니까 사실 몰라요. 뭐 저는 중국 전기차 뭐 ETF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인버스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그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번 그 워런 버핏이 뭐 애플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아마 종목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거는 중국 전기차 대표기업 비아디일 겁니다. 2008년도에 비아디를 사서 작년 내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중국 전기차가 됐던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가 됐던 사실은 싼 가격에 그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사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무리 전망이 밝은 업종의 주식을 사더라도 그 당시 밸류에이션은 미래 가치를 당겨서 반영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사시면 남들은 다 먹었다고 하는데 나는 손실이 나는 케이스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정말 많이 올라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도 2차전지 소재 업체도 작년 7월 대비하면 대체로 다 반토막 혹은 그 이상 손실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5배, 10배 오를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상 얘기할 때 내가 산 그 주식의 그때 당시의 시가와 지금의 시가만 비교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내가 샀을 때 그 주식의 평가를 따지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주가 수익 비율이나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PBR 같은 것들을 따지면서 그 주식의 미래나 잘 샀니 못 샀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2차 전지나 뭐 중국 그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쪽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저는 그 업종을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인버스도 투자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만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실 때 제가 권하는 거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그걸 손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시드머니가 있으면 그 주식을 다시 살 건지, 정말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게 감정도 개입이 되지만 그 주식에 대한 지금 질문하신 분의 난리지도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주식을 그냥 사놓고 수익이 났니 손실이 났니 그런 감정만 개입시키지 마시고 계속 팔로우하면서 그 주식을 매일매일 평가해보고, 이런 게 습성화되면 손절이든 익절이든 쉬운데 그냥 내가 샀던 그 가격과 지금 가격만 계속 비교하셔서 하시면 아마 못 파시게 될 가능성도 많고 물을 타시기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매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주식을 더 사시고 싶은 생각이 난리지가 개입이 돼서 충만하지 않으시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생각을 하고,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는 뭐 수익이 나고 계시다니까 뭐 다행인데 저는 안 합니다. 쉬운 투자를 하시지 왜 어려운 공매도나 인버스를 굳이 하셔서 그걸 이제 상당 부분 어떤 심리가 개입이 됐냐면 남들보다 내가 탁월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매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세상이 발전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 좋은 성과를,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믿고 있고, 그게 더 쉬운 투자라고 생각해서 뭐 수익이 나오고 계셔서 제가 질투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택하시냐, 좋은 주식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김프로님은 평소에 어떤 걸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인사이트를 얻으십니까? 예, 첫 번째 질문. 이 사이트요. 삼프로TV에 시황방송도 뭐 추천할 만한데요. 삼프로TV가 여러 개 이제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인도 사람들 제외하고 인도를 제일 잘하는 국민은 한국 국민이다.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인도 분들 말고 인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느 나라예요? 그랬더니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 얘기해요. No, 한국이라고. 왜냐면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를 저희가 2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것만 다 보시면 아마 인도 사람보다 인도를 더 잘하시게 될 거예요. 중동보다 중동을 더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이남식 교수의 중동학교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공감하실걸요? 그건 어디에도 없는 강의거든요.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려면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을 보세요. 요즘 일본이 화제고 일본 많이 가시잖아요. 일본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최근에 이프로가 시작한 일본 정독을 보세요. 그래서 많은 프로를 만들지만 그 나라의 어떤 역사와 정세와 문화와 경제와 금융을 다루는 3%의 나라 스페셜은 예를 들면 칠레도 있고요. 또 지구본 연구소의 여러 나라의 스토리도 있는데, 그거는 무료로 보신다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형편이 쌓여서 투자에도 인사이트가 되고 글로벌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분 덕분에
그냥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는 못 봤을 영화를 오늘 같이 봤습니다. 김프로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덕분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느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환경이구나.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스스로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속도와 인프라가 놀랍게 달라졌고, 그래서 다른 일이, 과거에는 없었던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많이 틀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래로든 위로든 자산 가격의 진폭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긴 시간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할 자산 가격이 매우 짧은 시간에 압축돼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은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평생 복구 못할 고점에 내가 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점점 커졌구나라는 뜻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가격이 그대로 두었으면 웬만하면 바가지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게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그 진폭을 키우면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걸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예. 다음에는 그 정프로를 꼭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둘은 분위기를 쫙 가라앉히는 경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핑계를 대자면 어제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둘 다 밤 10시, 11시쯤 집에 들어가서 토요일 쪽 저희가 약간 다운된 것 같은데 영화에 주셔서 뭐 이렇게 에너지를 솟구치게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무겁게 하는 주제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얘기를 건조하게 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좋습니다. 네, 3프로TV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저희가 만드는 3프로TV나 언더스탠딩이나 아웃스탠딩이나 혹은 지구본 연구소의 제작에도 훨씬 더 저희가 더 정성을 들이고 또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이제 시작된 지 한 20여일 정도 됐는데 아직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죠? 2024년이. 근데 어쨌든 여러분 2024년도에 좋은 투자 성과도 있고 또 투자 매적으로도 훨씬 지난해나 그전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또 영화 보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